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냥 싱얼롱을 계속하고 간식 먹고 그냥 그러고 끝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무거운 죽음 얘기를 제가 하게 돼서 대단히 좋았고 제가 이거를 저기 취직하면서 마지막에 느낀 게 뭐냐면 뭐든지 강의는 끝나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 52분이니까 절대로 50분 넘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불교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조금 뭐 어려운 얘기고 전 시간에 6분 12초 18개 뭐 이런 얘기하는 저는 그런 얘기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행인 건 제가 불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어려운 얘기를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죽어본 적이 없어서 과연 죽음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제 전공이 법의학이어서 사실은 그 아픈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보고요. 죽은 사람만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조금 뭐 달리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어찌됐든 사람들은 죽음 얘기를 하면은 싫어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재수가 없어지거나 수명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손해를 보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런데도 죽음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싫어합니다. 아마도 부인은 무의식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죽음 얘기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좀 살아오면서 죽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뭐 죽고 그리고 알아서 다 처리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죽음이 조금은 준비를 해야 될 그럴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죽음 얘기를 하기를 꺼리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죽어본 사람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는 과정이나 죽음 뒤에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른다는 것. 잘 모르면 사실 좀 두렵긴 합니다. 되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걸 모두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 이거의 모든 해결은 부처님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의학의 범위 뭐 이런 범위 내에서 한번 이해를 구해볼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환자든 아니든 간에 어떤 죽음이 제일 좋겠느냐고 물어보면 우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픈 것, 우리는 그냥 아픈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통은 아픈 건 통이고요. 고는 괴로움이거든요. 괴로움은 대개 정신적인 거. 영어로는 suffering을 얘기를 하고 통은 pain을 얘기를 하는데 고통이 없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내가 좀 익숙한 장소에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의 정반대는 객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기가 익숙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뭐 매달려 있는 거 없이 그리고 가능하면 남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고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죽음인데, 근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능해진 것도 있고 가능해지지 않은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통증에 관해서는 지금 의학이 발전해서 통증에 관해서는 거의 다 관리가 돼요. 정 안 되면 그냥 확 재워버리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삶의 질에 좋은 것이냐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통증에 관한 문제는 고통에 관한 것은 좀 해결이 됐는데 익숙한 장소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한 15년, 20년 전에는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열의 여덟은 의료기관에서 돌아가세요. 병원은 절대 익숙한 장소가 아닌데 병원에서 돌아가세요. 근데 그 통계에는 조금의 오차가 있습니다. 뭐냐면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을 쓰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사망 선고를 응급실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의료기관에서 돌아가신 걸로 통계에 잡힙니다.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장례 못 치르죠. 그러니까 집에서 돌아가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뭐 어찌됐든 통계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돌아가시려도 가능한 집에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00년이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는 사건 때문에 옛날에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그냥 댁에서 돌아가시게 마지막에 그냥 퇴원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숨은 집에서도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되게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병원에서 끝까지. 게다가 뭐 정치적이니까 해서 좀 곤란합니다만 이 의료 수가가 낮아서 이놈의 의료기관에서 돈을 벌려고 숨이 떨어져 가는 사람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려가요. 그건 정말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그런 일이 아무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일인지 하는 것도 조금 잠깐 설명드리겠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서도 당연히 중환자실에 돌아가시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걸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개 환자가 하나만 덮고 있든지 얇은 시트를 덮고 있는데 중환자실이나 수술장은 좀 춥게 만들어 놓습니다. 뜨뜻하면 균들이 잘 자라서 좀 춥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중환자실이나 수술장에 있는 사람들은 추운 걸 잘 못 느끼니까 춥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콧줄 꽂고 호흡기 달고 소변줄 꽂고 뭐 수액 달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그러면 되게 중환자실 밖에서 가족 한 사람이 몬소를 쉬고 있다가 이제 숨이 떨어질 때가 되면 임종하라고 부르면 그때 들어가서 임종을 하는 형식적으로 임종이거나 또는 이미 숨이 떨어졌는데 미국에 있는 큰아들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가짜로 인공호흡기가 작동하게 되지 않은 이런 일도 생기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의학 발전과 사회 발전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됐든 죽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섬찟한 얘기인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 내가 대신하거나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준비하느라고 불교 책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 우리도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죽음을 마냥 금기라고 생각해서 얘기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지나갈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약을 하면서도 아주 오래전 사건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스리랑카라는 아시죠? 스리랑카에 우리나라 코이카에서 파견된 젊은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봉사 도중에 스리랑카에 가 있던 봉사대원들을 전부 모아서 워크숍을 한다고 모여서 강의를 듣고 잠깐 쉬는 시간에 몇몇 그 젊은이들이 밖에 나갔는데 그때 벼락이 쳐서 젊은이 2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그때 저 기사를 보고 와서 얘네들이 30분 전에 강의 듣고 있을 때 내가 30분 뒤에 죽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무슨 강의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30분 뒤에 내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 30분 뒤에 죽는다면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누가 제일 아쉽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누가 제일 아쉽습니까?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일주일 전에 산 명품 가방이 아쉽습니까? 아니,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죽는다 아쉬운 게 어떻게 죽는다는 것?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글쎄, 뭐가 제일 아쉬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꾸로 내가 죽으면 누가 제일 아쉬워할까? 그거는 답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집사람이 제일 아쉬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금이 지금 나오고 제가 월급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운전도 좀 잘하고 그리고 뭐 분리수거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누구나 뭐 저런 게 있겠지만 아무튼 과연 누가 제일 아쉬워하고 나한테는 무엇이 제일 아쉬울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럼 죽음에 대해서 뭘 준비할 거냐? 죽음 얘기를 왜 하냐? 죽음 얘기를 해서 뭐 폼나게 죽으려고 그러느냐? 아니다. 죽음을 대비하자. 이게 목표라는 겁니다. 죽음 얘기를 하자는 것.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했는데 첫 번째,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평생을 걸쳐야 되는 거고 이거는 또 굉장히 복잡한 일이라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죽은 뒤에 나를 위한 것. 이게 뭐냐 하더니 쉽게 해서 장례를 어떻게 지낼 것이며 화장할 건지 수목장을 할 건지 아니면 뭐 공문을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가신 그 상황을 봤더니 제 아는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화장할 거라고 상복을 안 입히더라고요. 아니 수의를 안 입히더라고요. 태울 건데 무슨 수의를 하냐는 거예요. 관은 제일 싼 목관을 쓰더라고요. 그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태울 거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관은 왜 하냐? 우리 스님들 하실 때처럼 불 말아서 근데 관을 안 쓰면 장례사에 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관은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옷이 여러 번이 있는데 죽은 뒤에 그 옷 어떡하겠습니까? 당근에 팔아요. 괜히 죽었는데 또 새로 무슨 수의해서 돈 들일 거 없이 내 입던 옷 그 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놨다가 그거 입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걸리느냐면 남자들 바지에는 금속 지퍼가 달려 있어요. 그거 걸립니다. 허리띠를 매면은 버클 같은 게 수제로 돼 있어요. 그죠? 단추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은 다 타서 없어지니까 괜찮은데 금속은 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인공 관절 하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강한 티타늄이거든요. 화장해도 안 타요. 그거 저기 장례식장에 가면 그게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드릴까요? 아니면 저희가 처리할까요? 그러면 다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리해요. 재난 주. 지퍼에 금속 이 벨트에 금속 나오면 그냥 처리하든지 아니면 벨트 같은 거는 하나 그냥 찾지 말고 넥타이로 묶어서 하고 그럼 되잖아요. 이거 다 탈 거니까. 지퍼는 한 벌 정도 이렇게 지퍼를 잘라서 머리 잘라놓고 뭐 앞에서 안 여미면 어떻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안 분들 조문을 갖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좀 오래 앉아 있는데 한 팀이 와서 찬송가를 부르더니 조금 있다 와서 목탁이 와요. 이건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해줘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유교식으로 하든 불교식으로 하든 기독교식으로 하든 정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뭐 혹시 자식 중에 나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뭐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뭐 아무튼 그래도 적어도 그걸 정해놓는 것도 좋겠고 화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는데 저는 고향이 저쪽 좀 먼 데인데 제가 아버지 묘를 잘 안 찾아가요. 아프다는 핑계로. 그래서 묘를 안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뭐 이걸 이제 납골당에 뭐 모신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몇 년 돈 내야 되는 거지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흔적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삿날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밥 먹고 밥값은 내가 놓고 갈 테니까 밥 먹고 내 얘기나 하다가 말아라. 그걸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죠? 내 아들은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 부산에 돌아가셨거든요.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죽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얘기해보자.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죽은 뒤에 남을 사람들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근데 간단하게해서 상속 같은 거예요. 근데 참 아쉽게도요. 내가 아주 피땀을 흘려서 돈을 모았을 때는 나는 고생을 했더라도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 좀 편하게 살라고 여행도 좀 가고 좋은 옷도 입으라고 재산을 남겨주려고 해서 돈을 모았는데 돈을 많이 남기면 자식들 간의 싸움이 커져요. 한 푼도 안 남기죠. 우애가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남기면 싸움이 많이 생겨요. 그걸 방지하려면 하나도 남기지 말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 분명하게 몫을 지어 나눠주든지 미리 하셔야 됩니다. 미리 하지 않고 있다가 그거 내가 보니까 뭐 큰아들 둘째 아들 뭐 사이 좋고 뭐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다 우애좋게 잘 지내니까 그거 뭐 세금 내고 목자하고 나중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놔뒀다가 가면 그 이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머리 터지게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게 죽음을 얘기하자는 아니 부처님 말씀처럼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쉬운 우리 얘기.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죽음의 과정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거는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의학이 발전하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죽음의 과정에 대한 것을 준비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 하는데 1979년 6월 27일에 날짜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석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기억을 하겠죠. 근데 저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태어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70명은 될까? 아니, 죽자마자는 뭐 부고도 날아가고 그러고 좀 기억을 하겠지만 1년 뒤에 내가 죽은 지 1년 뒤에 혹시라도 한 10분이라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70명이나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여러분들한테는 nothing이잖아요. 아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죽음은요, 나한테는 모든 것이지만, 그냥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남에게는 nothing이에요. 참 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생사관에 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공부하려고 몇 개를 찾아봤는데 공통적인 단어가 윤회입니다. 윤회. 불교의 고유한 생사관 윤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윤회라는 건 뭔지 다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나오는 단어가 열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얘기 중에 키워드는 윤회, 열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내가 죽음으로써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없어지는 끝이 아니라 삶과 죽음은 계속 반복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나 서양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근데 이 윤회를 설명하시는 거에 근본적인 것은 인과 이였습니다. 선업, 선과 악업, 악과입니다.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나쁜 일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그것이 키워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왜 하셨을까? 윤회를 하면 혹시 전생에 무엇이었든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꼭 왕이었을 것 같은데 증명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나라는 사람이 요 전에도 무엇이었고, 부처님 빼놓고요. 그 전에는, 그 전생에는 또 무엇이었고, 하여튼 그 나가 계속 윤회하는가. 나가 없다고 그랬는데, 무아라고 그랬는데, 뭐가 또 윤회라는 것일까? 아니면 파도가 팍 치면 물방울이 공중에 팍 뛰었다가 바다에 다시 떨어지면 큰 바다의 일부분이 되는데, 잠깐 물방울이 되었을 때가 우리 각각의 사람이고, 바다에 다시 물방울이 떨어지면, 죽으면 다시 큰 물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파도가 칠 때 또 다른 물방울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렇습니다.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있죠. 뭐 산소, 수소, 뭐 질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죽으면 다 분해가 돼서 분자나 원소 상태가 되고 그것이 다시 순환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그렇잖아요. 비가 와서 산에 떨어져서 개울물이 됐다가 샘물이 됐다가 개울물이 돼서 한강이 됐다가 바다에 갔다가 다시 증발해서 곰이 됐다가 물이. 그런데 같은 빗방울 속에 있던 물 분자도 둘이 같은 물방울에 있다가 떨어져서 터지면서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갔다가
하나는 어디 가서 깊은 산속 사슴이 마시는 물 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슴 오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홀로 내려와서 한강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걸 윤회라고 할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기본 개념은 인과입니다. 선업, 선과, 악업, 악과입니다. 그러면 그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열반에서 윤회를 끝내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쉬운 일이겠습니까? 쭉 봤더니 진짜 윤회를 끊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는데, 일단 열반에 들으려면 수행을 해야 되고, 그죠? 수행을 해야 되고, 윤회를 해서 그래도 좋은 삶을 얻으려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선업을 쌓아야 된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그 아주 가르침을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뜻이었습니다. 한편 불경의 다른 내용으로 보면 그 생명의 존엄성,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출생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큰 대양에 널빤지 하나가 떠 있는데 널빤지에 구멍이 뚫려 있고, 거북이가 몇 년에 한 번 고개를 싹 디미는데 우연히 대양에 있는 구멍 뚫린 널빤지의 그 구멍으로 거북이가 머리를 디밀 확률로 태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 확률로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엄마의 난자하고 아버지의 정자로 결합해야 되잖아요. 보통 여자가 태어날 때 난자는 한 3만 개 정도를 갖고 태어납니다. 난자를 3만 개가 많은가요? 아니죠. 월경을 시작을 해서 한 40년을 한다고 해도 480개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3만 개가 태어나요. 남자의 정자는 한 번 사정할 때마다 5천에서 한 1억 개를 써요. 그러니까 그 우연히 둘이 만나는 확률이 참 대단히 어려운 확률을 뚫고 되는데, 그래도 수없이 태어나는 걸 보면 그게 생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그 5개 중에 첫 번째가 불살생계죠. 불살생계는 기독교는 십계명에 살인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 근데 부처님의 불살생계는 생명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꼭 사람뿐만 아니라 개, 돼지, 소, 말, 심지어는 곤충까지도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쁜 마음을 갖고 막 찾아봤는데 불경에 식물도 생명으로 여겼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불살생계의 대상이니까 생명을 죽이지 마라라고 하는 그 생명에, 지금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물에 식물이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불경에서는 식물은 포함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도 아마 포함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게 과학적으로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고, 더욱이 우리가 윤회하는 과정에서는 축생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축생이 또 인간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살생을 금지했고요. 자살도 금지하셨습니다. 자살을 방조하거나 자살하는 걸 그냥 옆에서 뻔히 보고 있거나 도와주거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권유하거나 하라고 부추기거나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자살한 걸 찬양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락사도 물론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좀 열심히 찾아봤더니 제가 원서를 묻거나 아니고 이렇게
불교의 생사관이라는 책에서 쭉 보니까 구석에 한 세 분의 아라한이 돌아가시는 이에 그분들의 이름이 바칼라, 고디카, 찬나 비구의 자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세 분이 그 자살한 거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 않고 아라한이 스스로 자기가 세상에 머물러도 다른 사람을 이웃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병 등의 고통이 자신의 육체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라한, 그러니까 아라한 수준은 돼야지 그 부처님이 비난하지 않고 허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전생설화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이 토끼로 태어난 적도 있었죠. 근데 뭐 할 게 없으니까 불 속에 토끼가 불에 뛰어들어서 토끼 고기로 모시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자살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제가 하는 전공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라한 정도라면 그 뜻은 뭐냐 하면 그냥 무지몽매해서가 아니라 앞뒤 사정을 다 잘 알고 자기의 병이 어느 정도인지도 다 알고 그랬을 경우에 연명의료를 포기하는 것 정도는 아마 해석이 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공부했던 걸 드러내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뭐 인류가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이고 의식을 차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네안데르탈인들도 장례를 치른 것 같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하고 같은 인류이긴 하지만 지금은 멸종한 인류고요. 네안데르탈인의 그 묘지에 보니까 꽃이 나오고 뭐 이런 걸 봐서 아마 죽음에 대한 의식을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을 오래 생각을 했는데 서양 문화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교 이쪽은 죽으면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이 되고 그걸 끝입니다. 그렇고 이 불교나 힌두교 쪽은 윤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양 쪽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라는 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지만 영하고 혼이 있죠. 소울하고 스피릿이 있는데 그 어떻게 차이? 영혼이라는 거하고 육체가 있는데 그 둘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 같이 있다가 죽으면 분리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17년인가 그 미국에 있는 의사가 논문을 써서 발표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몸무게를 달았더니 숨이 끊어졌을 때 평균 14g인가 20g가 죽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평균 20g이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봤더니 8사람을 무게를 재더라고요. 근데 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몸무게가 한 60kg 되잖아요. 60kg를 잴 수 있는 저울에서 10g, 20g은 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저울을 갖고서 몇 그램 나이까지 잴 수가 있어요? 60kg 같은데 몸무게가 나와야 돼. 60.1까지가 나와요. 60.11은 100g이에요. 100g. 근데 1910년대에 60kg을 잴 수 있는 저울로 그램 단위를 재는 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사람한테 개가 쥐는 영혼이 있던가요? 라고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개하고 쥐를 재봤나 봐요. 그게 죽음에 없다고 했어요. 그건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고 영어는 무게가 있으면 또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지요. 죽는 게 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의 차이를 연속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의사들이 이렇게 눈을 까지시고 뭐 이러고서 뭐 자신 있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가족들이 역할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아버지 그러고 울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뭘 갖고 알겠어요? 의사들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있던 사람이 죽었다를 어떻게 알겠어요? 뭐 숨을 안 쉬니까, 그죠?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숨이라는 것이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흙으로 다 사람 비워놓고서 하느님이 훅 하고 숨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까 아담이 태어났다는 거죠. 영어의 스피릿이라는 말하고 숨 쉬는 되는 영어의 respiration하고 그게 어원이 같습니다. 숨을 쉬면 살아있는 거고 숨을 안 쉬면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죽을 때 숨을 굉장히 얇게 쉬어요. 벌써 중세 시대 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알기 위해서 깃털을 코앞에다 갖다 대고 아니면 차가운 금속이나 거울을 코앞에 대서 숨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응결되는지를 보거나 아니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알 수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숨이 멎었어요. 한참 있다가 다시 쉬어요. 제가 인턴 때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그때는 선천성 기억 중에 이 배에 피부 근육이 하나도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복막은 있는데 복막을 통해서 장이 다 보이는 그런 선천성 기억. 그때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피부를 이렇게 당겨갖고서 어찌어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건 가족도 포기하고 병원에 그 교수도 포기하고 제가 인턴이니까 인턴이 해야 할 일은 사망 선고를 해야 돼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허접한 의사 인턴이 그걸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사망 선고하고 그러고 들어가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 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수들 다 퇴근하고 뭐 숙소로 가고 이제 나만 지키고 있는데 다들 이제 가난했는데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숨 안 쉬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서 자기가 울었는데 그거 다시 숨을 쉬어. 아 물론 한 3, 4분 있다가 결국은 영원히 숨을 안 쉬었지만 제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생명이 하나 간 건데 근데 숨이 멎었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은 숨이 멎은 지 한 5분쯤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얘기하고 사망 시각은 5분 전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의사들이 자기가 판단하는 시각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망을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횟집에 가서 화로를 조고 그랬더니 하고서 회가 접시 착 나오는데 물고기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데 껌뻑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해요? 살아있네. 근데 대가리만 있고 뼈만 있고 살은 전부 이쪽에 있는데 그 고기가 살아있으니까 죽어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눈은 껌뻑껌뻑. 반사작용. 낙지 탕탕을 가서 봤더니 낙지를 막 했었는데 막 잘린 낙지다리가 막 접시 밖으로 나와요. 그 낙지는 살아있으니까 죽었습니다. 그건 살아있습니다. 세포가 맞습니다. 중요한 게 들에 나갔더니 꽃이 이쁘게 폈어요.
잎어서 꽃을 꺾어왔습니다. 뿌리채 뽑아온 게 뿌리채를 가져온 게 아니라 줄기를 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것은 꽃이 활짝 피었고 어떤 건 봉오리만 있는 건데 꽃 갖고 와서 화병에 꽂았더니 그 다음날 꽃 봉오리가 활짝 꽃이 폈어요. 꽃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세포는 살아있다. 이제 세포는 살아있다. 계속 강조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살아있다와 죽었다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를 얘기하는 기준은 한 개체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다 하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도 차라리 내가 죽은 게 낫다고 땅을 치고 울어도 사실은 나는 안 죽은 거란 말이죠. 개체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죽음을 판단하는 기본 다인데 과학적으로는 죽음이 뭔지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둠이 뭐냐? 정의를 묻네요. 빛이 없는 것. 그러니까 빛이 있는 밝은 상태가 아닌 것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도 죽음이 뭐냐라고 적극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생명이 끝난 것을 죽었다고 한다. 근데 생명은 뭐냐? 이게 좀 복잡한데 제가 긴 얘기 만들고 생명이 있다가 끝난 것을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문학적 표현이고 이걸 판단해야 되는 의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법에 뭘 죽었다라고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법에는 그냥 관습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영원히 멎은 거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도 쉽진 않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은 제가 영어로 좀 썼는데 유니폼 디터미네이션 데스 액트라는 법을 만들어서 순환 기능이나 호흡 기능, 순환 기능이라는 건 뭐가 순환하는 거냐면 혈액이 돌아다니는 것을 순환이라고 해요. 혈액을 돌리는 거는 심장이 돌려요. 근데 저걸 왜 심장 기능이라고 그러지 않고 순환 기능이라고 그러냐면 심장 수술할 때 심장을 멈추거든요. 멈춰도 바느질 하려면 심장이 멎어야지 계속 뛰고 있으면 바느질을 못해. 심장이 멎게 해놓고 혈액은 돌려요. 기계로 돌려요. 그럼 그 사람은 심장은 멎었지만 혈액 순환은 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웃기죠? 그 순환 기능이나 호흡 기능 또는 전체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멎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하는 것은 아주 우리 인류 역사에 오랫동안 숨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심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은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감정은 여기에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랑을 하는데 이걸로 하자고 이걸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심장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뛰는 것만 했는데 심장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아는 거는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청진기가 발명된 건 200년 전이었어요. 그 전에 심장이 뛰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직접 귀를 여기다 대든지 아니면 맥박을 쟀어야 돼요. 근데 맥박은요, 혈압이 60 이하가 되면 안 만져져요. 뛰는지 안 뛰는지 몰라요. 혈압이 우리 보통 위에 혈압 120, 아래 혈압 80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위에 혈압이 낮아져서 60이 되면 그걸 우리가 쇼크라고 그러는데 쇼크 상태가 되면은 열심히 재려고 해도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심장이 멎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째서 피가 나가 볼 수는 없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200년 전에 청진기가 나와서 청진기로 들어서 심장 뛰는 걸 했는데
그나마도 아까 내가 호흡 얘기한 것처럼 심장이 아주 약하게 뛰는 것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관습적으로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완전히 멎으면, 일시적으로 멎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멎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판단한다. 그게 의료계, 과학계, 그리고 경험치, 관습이 모두 인정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소 3일장이 되는 거예요. 3일장이 되면 오늘 밤 11시에 돌아가시면 언제 장례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내일, 모레 최소한 24시간이 지나면 장례를 지낼 수가 있어요. 그 24시간을 왜 기다렸어요? 간혹 병풍 뒤에서 걸어 나오거나 꼭 부수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을 기다렸어요. 서양에서도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시디모브,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공시소라는 데다가 갖다 놓으면 거기에 있는 관리가 보고서 부패가 일어나면 그러면 장례를 치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판단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 심장 이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심장 이식을 하면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심장이 굉장히 나빠서 오늘 내일 하는데 마침 돌아가실 분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튼튼한 심장을 갖고 있고 혈액형도 맞고 모두 다 맞는다. 그래서 덜컥 옮겼어요. 그래서 심장이 다시 뛰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럼 누가 살아났어요? 현문이 살아난 거죠. 그런데 만일 내가 머리에 암이 생겨서, 뇌암이 생겨서 뇌를 다 띄어내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쪽에 어떤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어갔는데 뇌는 멀쩡하네. 머리를 하나도 안 썼대. 국회의원인가 봐. 아무튼 머리를 하나도 안 써서 세월에 그 뇌를 이식해서 뇌를 여기다 갖다가 이식을 해서 혹시 깨어나면 그럼 누가 살아난 겁니까? 저 국회의원이 살아난 거죠. 그죠? 뇌를 이식하면 내가 뇌를 이식받은 게 아니라 뇌가 몸 전체를 이식받는 겁니다. 맞죠? 네. 왜냐하면 깨어난 사람한테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심장이 대답하겠어요? 기억이 대답할 거 아니겠어요? 집사람을 보고 여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억이 여기에 있어요? 간에 있어요? 콩팥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결국 내가 나인 것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어느 부분인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뇌를 이식하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뇌는 이식이 안 됩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거 이식이 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의 정수, 에센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겼을 때 그것은 뇌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뇌에 큰 손상을 받아서 뇌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 이 사람은 언제까지, 왜냐하면 그동안 과학이 발달해서 숨을 안 쉬어도 인공호흡기가 움직이면 산소 공급을 해요. 심장은 심장 나름대로 박동을 하게 되면 뇌는 다 기능을 안 해도 몸이 따뜻하고 음식을 소화하고 소변이 나오고 추우면 떨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사람을 과연 언제까지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두 번째 항목이 추가됩니다. 뇌 전체의 사망, 죽음은 그걸 사망이라고 한다. 그게 뇌사입니다. 뇌사. 그게 또 하나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저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어찌됐든 현재는 저런 상태예요. 죽음의 판단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윤성이라는 이 사람은 다 살아있는데 내 심장이 죽으면 죽은 게 됩니다. 내 폐가 죽으면, 내 뇌가 죽으면 죽은 게 됩니다.
아까 세포의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내 간세포, 콩팥세포, 심장세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죽어간 사람의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식해서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건 그 뇌, 아니 뇌 말고 간, 콩팥, 심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주요 장기의 죽음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 심폐기능 종지선 정지가 아니라 종 끝났다는 종말하는 종 끝난 그거를 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플러스 뇌상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영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올려주면서 제가 가져가 봤더니 심장이 멎은 뒤에 뇌는 4 내지 5분 동안 살아있을 수가 있고요. 심장 콩팥은 30분 동안 살아있고 간은 한두 시간, 폐는 서너 시간을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저건 아무 조치를 안 했을 텐데 저거를 이식하기 위해서 얼음물에 채운다든지 아니면 무슨 관리를 돌린다든지 하면 적어도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헬리콥터를 타고서 올라가서 이식 수술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심장이나 폐가 멎고 그 다음에 간세포 죽고 폐세포 죽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심장이나 폐가 멎은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심장이나 폐가 완전히 멎으면 그 이후의 과정은 비록 지금은 세포가 살아있더라도 결국은 비가역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변화를 당연히 겪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심장과 폐의 죽음으로써 어떤 대체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는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거짓주의죠.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의식이 없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영화 주인공이 죽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얘기하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다 하고 할 얘기 다 한 다음에 죽습니다. 죽을 때 보통은 고개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좀 얘기할 때는 얼굴을 비추고 있다가 카메라가 손으로 내려가서 손이 이렇게 잡고 있는 손이 떨어지면 이제 죽은 걸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의식을 잃은 거예요. 아직 안 죽었어요. 중환자실에 가면 그 후의 상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화니까 이게 죽은 거라고 하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이게 가사 상태입니다. 의식 소실하고 혈압 떨어지고 저런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심장이나 폐 이런 것들이 죽게 되면 그때 의학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간, 폐, 콩팥 아직 세포가 안 죽었죠? 뼈, 근육은 더 오래 갑니다. 심지어는 남자의 정자는 3, 4일을 생존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쓸데없이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다 죽으면 그러면 세포가 다 죽은 세포사인데 근데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죽었다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포사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사망 선고를 합니다. 이게 중환자실에 있는 모습인데 알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20세기 후반에 중환자 의료라는 게 발전하면서 죽을 사람을 많이 살렸어요. 그런데 죽을 사람을 모두 다 살리지는 못합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는 이 사람이 살아나올지 죽을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제 의사들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 의사들이 가능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지금은 퇴원을 하겠냐 그러면은 그것도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3개월, 4개월, 심지어는 2년, 3년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게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통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삶의 말기 상태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맨 밑에 있는 것이 연명의료 중지입니다. 저거는 뭐냐면 이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하나입니다. 그냥 난 살기 싫어. 이거 안 됩니다. 두 번째가 환자 본인의 뜻입니다. 본인의 의사.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전제를 했을 때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소생 불가능한 환자한테 연명 의료를 중지할 것이냐는 것인데 이것은 전 세계에 이거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연명 조건이 뭐였죠? 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거에 연명 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해서 낫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숨만 유지하는 이거를 계속할 것이지 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어요. 단 법으로 이걸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만이 유사한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훨씬 더 빡세고 이상해. 쓸데없는 거 갖고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한참 거론되고 있는 의사 조력 자살인데 사실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고 여명이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됐을 때 의사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일찍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거예요.